자, 그러면 실전 연습을 한번 펴보시면, 우리 주교재는 이제 김대중 교수님 책을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1순환 동안 쭉 쓴 걸 한번 봤어요. 쭉 쓴 걸 한번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인풋을 하면서 아웃풋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래도 어차피 이 시험은 결국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고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거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어떤 머티리얼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논리 구조까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그렇게 해도 사실 나오는 답안에 또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풋 아웃풋 너무 따로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아웃풋을 제가 문제를 줄이더라도 제가 일순한테 너무 의욕이 과해서 여러분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배점을 조금 줄이고 여러분 꼭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당히 해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좀 유의미하게, 진짜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힘든 시간이고 이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셨으니까 진짜로 이제 문제가 좀 풀린다,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는 제가 한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 책임 문제가 꽤 많죠. 보시면 요게 이제 8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공평가 문제만 해도 2022년까지 33문제입니다. 물론 뭐 통합론술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이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요 문제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국가 책임. 일단 조문 한번 보시죠. 조문을 보시다가 제가 이제 교수님 책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조문. 보시던 거 있으면 보시던 거 보시면 되고, 오늘 안 갖고 오신 분은 잠깐 저쪽에 있는 걸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안. 자, 가장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국가 책임 문제는 결국 28번 문제 한번 보시죠. 96페이지에. 누군가가 그 틀이 우리가 국가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누구한테 물을 수 있냐면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국제위법행위라는 건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게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귀속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국가가 부담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6개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생겨난 이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국가 책임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저 국가한테 우리가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번 문제는 시험장에서 딱 보시면 제일 먼저 행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행위가 애국 어민들이 한 행위예요. 날짜도 나와 있네요. 2017년 5월 30일. 애국 어민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날짜를 내면 뭘 쓰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분들 굉장히 순수하시고 제가 그렇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속아 넘어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주면 이런 내용도 다루겠지라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건 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내셨다고 칭찬하는 건 거기다 여러분이 뭐 문제 잘 내셨어 이렇게 서론에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빼먹지 않고 답안지에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수님 문제 출제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지. 자, 그러니까 28번에서 애국 어민들이 한 행위예요. B국 어선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방해했네. 크게 보면 이 공격과 방해 행위가 인터내셔널 롱플 액트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일단 이 행위가 A국의 인터내셔널 롱플 액트가 되려면 A국의
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A국 어민들의 행위가. 요거는 뭐 지휘 통제를 했으면 귀속은 4조에서 7조 아니면 8조에서 11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죠. 그래서 4조에서부터 7조, 8조에서 11조로 귀속이 안 되면 다시 2조로 돌아와서 부작위 귀속이 가능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2조에서 부작위 귀속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귀속의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의무 위반 논점. 국제의무 위반 논점 때문에 날짜가 나온 걸로 보여요. 2010년에 발효를 했잖아요. 양자조약을. 그죠? 그리고 이제 위법행위는 2017년 이후에 있었으니까 국제의무 위반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내셔널 오픈네트는 존재하는 것이고 별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는 20조부터 일단 20조, 21조, 22조 그 다음에 이것도 두 카테고리죠. 그 다음에 23, 24, 25조 이렇게 해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시면 훔에 대한 논점은 끝난 거예요. 모든 기출문제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1번부터 시작해서 33번까지 다 똑같이 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이틀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에서 받으신 책의 정리를 보시면 제가 39페이지에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한테 국가 책임을 물을 건지를 먼저 결정하고 국제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국제위법행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국가한테 국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그럼 누가 물을 수 있냐라는 건 이 위반된 의무를 보셔야 돼요. 이 국제 의무가 만약에 개별 의무다. 개별 의무. 그러면 얘는 42조 A의 피해국이 됩니다. 그냥 뭐 조약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관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관습법상의 의무라고 해도 다자조약상의 의무라고 해도 개별 의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의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위반된 의무가 이 위반된 의무가 훔이 위반한 의무가 여기서는 A국이죠. A국이 위반한 의무가 만약에 집단 의무다. 컬렉티브 오블리게이션이다. 그러면 42조 B에 의해서 일단 그 의무 위반으로 스페셜하게 어펙티드, 특별히 영향받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B의 1호의 피해국이 되겠죠. 위반된 의무에 내가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위반된 집단 의무가 인터디펜던트 오블리게이션이다. 그죠? 집단적 상호주의를 글로벌 레서프라서티를 들여온 인터디펜던트 오블리게이션이다. 그러면 이제 42조 B의 2호의 피해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위반된 의무가 만약에 오블리게이션 에러가 옴네스다. 그냥 오블리게이션 에러가 옴네스 파르테스면 A의 피해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한 오블리게이션 에러가 옴네스 파르테스면 아니 그냥 오블리게이션 에러가 옴네스 파르테스가 붙어있지 않으면 당사자 간 대사적 의무가 아니라면 41조 1항 B의 피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자격은 저 5부류의 카테고리한테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적어도 A의 개별 의무 위반의 피해국이든지 아니면 집단 의무 위반에 특별히 영향을 받아서 피해국이 됐든지 위반된 의무가 집단 의무인데 인터디펜던트 오블리게이션이라서 그러니까 그거 어느 한 국가가 위반하면 나머지 모든 국가가 나머지 계속적 이행에 있어서 지위가 급격하게 변경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B의 2호의 피해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조 1항 A는 위반된 의무가 오블리게이션 에르가 옴네스 파르테스라면 그냥 48조 1항 A의 피해국이 돼요. 48조 1항 B의 피해국은 위반된 의무가 집단 의무로서 오블리게이션 에르가 옴네스면 그죠? 당사자 간 대사적 의무가 아니라 그냥 대사적 의무면 이렇게 5종류의 이제 어느 피해국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A국은 양자조약이라고 해서 A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양자조약의 내용이 상호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얘는 42조 A의 피해국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조문의 표현은 여기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의 교수님이 이걸 직접 피해국, 이걸 간접 피해국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 책임의 내용을 추궁할 건가의 문제야. 이 5개의 부류 어느 국가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두 종류죠. 그래서 요걸 피해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근데 우리는 뭐 직접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국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42조. 이건 답안지에 적을 땐 위반된 이 의무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저게 이제 개별 의무냐 아니면 42조 B의 1호냐 아니면 42조 B의 2호냐, 이렇게 세 부류의 피해국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간접 피해국은 48조 이랑 A의 피해국이냐 아니면 48조 이랑 B의 피해국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뭘 추궁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 직접 피해국이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30조와 31조에 있어요. 일단 30조에 의해서 30조 A, B죠. 그래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계속적 행위라면 그걸 중지하는 데서부터 국가 책임을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던 나쁜 짓을 멈춰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유법의 세계에서 적법의 세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게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이죠. 다시는 그러지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1조에서 풀 레퍼레이션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항에서 보면 그 풀 레퍼레이션에는 당연히 위자료, 정신적인 충격까지 들어갑니다. 간접손해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죠. 실제로 그러면 풀 레퍼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35조, 36조, 37조, 그 다음에 이제 38조, 39조로 레스토튜션, 원상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컴펜세이션, 금전배상을 하거나 세스펙션,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이자도 계산해야 되고요. 복리는 아니고 보통 단수이자로 계산하지만 연 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조는 과실상계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손익상계도 이제 같이 고려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완전한 손해배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얘가 추궁할 수 있는 건 원래 우리 조문은 이게 가운데로 가 있어요. 입으로. 그래서 이제 가해자 위주죠. 가해자가 이런 내용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피해자가 뭘 선택할 건지 위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훔을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후 다음에 왓을 쓰는 거죠. 얘 입장에서 보면 뭘 추궁할 수 있냐면 얘하고 결국은 얘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죠? 적법의 세계로 돌아오는 문제와 위법행위 중지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풀 레퍼레이션이죠. 이것부터 해야지. 여기가 책임의 시작입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풀 레퍼레이션을 묻는 거지. 계속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레퍼레이션을 묻지는 않잖아요. 자, 그럼 요 간접 피해국들은 뭘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48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똑같아요. 48조 2항에 의하면 이들이 추궁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2항 A가 결국은 30조인 거죠. 여긴 제한이 없습니다. 간접 피해국들도 가해국한테 책임국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적법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B죠. 이 48조 2항 B는 결국 여기하고 맞닿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로 들어와 있는 건데, 48조 2항 B는 자기한테 하라고 풀 레퍼레이션 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여기에 2항에 그죠? 위자료도 안 된다는 얘기일 거고, 내가 이제 충격받았으니까 그런 장면을 본 나도 그죠? 우리가 뭐 안 본 눈 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손해배상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조 2항은 42조 피해국한테 풀 레퍼레이션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권협약을 대상으로 했겠죠. 위반된 의무의 수혜자. 왜냐면 이제 무국적자도 있을 수 있고 난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48조 2항 B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48조의 국가들이 이걸 추궁하냐 이걸 추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42조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31조에 따라서 플레퍼레이션을 추구할 때, 특히 이제 그 주요 내용이 36조라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간접 침해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보호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whom, who, what 다음에 마지막으로 how를 적는 건, 왜 마지막으로 how를 적냐면 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30조를 추궁할 거다, 48조 2항 A를 추궁할 거다, 이거 두 개를 추궁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직접 청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추궁하는 내용이 직접, 그죠? 침해에 대한 청구다 그러면 그냥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침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30조와 그 다음에 48조 2항 A조,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생한 침해가 간접 침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궁하는 내용이 특히 36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48조 2항 B다. 그러니까 31조 중에서도 36조일 때, 특히 31조에서도 36조다, 48조 2항 B다, 이럴 때는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이럴 때는 간접 침해니까 이럴 때는 간접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접 청구에서 적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바로 44조 청구의 허용성, 그리고 44조 이행입법인 2006년 외교보호 초안이죠. DADP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요건, 청구 국적. 그러니까 이들 국가 중에서도 30조를 추궁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청구 국적 국가만 외교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 국가 중에서도. 이걸 먼저 따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같은 피해자라고 해도 회사의 침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국적국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주주의 국적국도 피해를 봐요. 보잖아요. 그런데 주주의 국적국은 회사의 침해에 대해서는, 그죠? 회사라는 독립적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국적국만 외교보호를 청구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안 따지면 이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셔야 돼. whom, who, what, how. 이 순으로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지. 그럼 이제 간접 침해일 때는 주로 31조고, 그 중에서도 이제 36조죠. 이걸 따지려면 48조 2항 B를 만약에 추궁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간접 청구가 들어야 되고, 이 간접 청구를 할 때는 그래서 요구되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간접 청구일 때 요구되는 선결 조건이 아까 말한 이 국가들 사이에서도 오로지 청구 국적국만, 그죠? 청구 국적국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국가의 권리임에도 신기하게 청구 국적국만 할 수 있는데 국가의 권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개인이 현지 구제 수단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현지에 존재하는 구제 수단을 소진시키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 외교보호권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이게 전체 틀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일단 89페이지에 13번 문제 같은 걸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시험장에서 국가 책임 문제네. 이게 그러면 14장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리한. 그럼 14장 문제로 다뤄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여기서 행위가 뭐냐면 중국이 황사현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뭐 중국 정부가 잘 일으키진 않을 거고, 거기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거 정말 무식하게 짓잖아요, 중국은. 제가 처음 중국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폐허가 된 아파트도 엄청 많아요. 그냥 지어놨다 버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보면 중국이 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뭐는 있지만, 예, 개발할 권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의 권리는 있지만 환경보호의 의무도 또한 부담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환경보호의 의무는 과거에는 노업룰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가 아니라 이제 타국의 환경,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이 지금 흠과 관련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 틀로 분석하신다면 중국에게 일단 뭐가 있냐라는 거야. 그죠? 위법행위, 다시 말하면 중국의 국가책임 성립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고, 그럴 때 한국은 이 자격에서 추궁할 건데 아니면 이 자격에서 추궁할 건데, 우리가 유엔 해양법 협약 판례긴 하지만 아크틱 선라이저라고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가 공해 자유를 침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42조 B의 1호의 국가와 48조 1항 A의 국가는 중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자격을 다 가질 수 있다. 근데 네가 굳이 이걸 주장할 때는 뭐 이거를 그저 검토할 필요 없고, 이걸 주장할 때는 또 굳이 이걸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다고 아크틱 선라이저 오케이에서 얘기를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42조 B의 1호의 국가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48조 1항 A의 국가로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전체의 관계로 바꾸게 되면 우리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서 협상에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게 중국한테 한국 사람 니네 개발 때문에 폐암 걸렸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면 개망신만 당하고 어차피 돈도 못 받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네가 위반하고 있는 게 대세적 의무 아니냐, 심지어 니네 나라에서 태어날 미래세대 중국 아이들, 너 그딴 식으로 개발하면 니네 나라에서 태어날 애들, 2007년에 태어나고 2028년에 태어날 아이들도 매 아토피에다가 맨날 피부병에, 그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피부병이나 이런 거는 공부하는데 직결이 돼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과의 약들이 대부분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뭐 아파트 사고 막 이래서 우리가 저렇게 지어놓고 했지만, 그렇게 아파트가 좋은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때 프랑스나 이런 데도 미국이나 아파트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일본이나 이제 이 인구가 많은 동북아시아를 제외하고는 프랑스나 이런 데도 오래된 게 다 자랑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 우리 할아버지 때 심은 나무다 이래서 걔네는 그런 게 자랑이고, 학교도, 그죠? 이게 뭐 몇백 년 전 교장 선생님이, 그죠? 지어놓은, 그죠? 심은 나무다 뭐 이러면서 걔네는 그런 것도 막 자랑하고 좋아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13번 문제도 이게 이제 권리와 의무다라고 생각하면 뭐 권리 적고 의무 적고 해야 되겠죠. 권리는 당연히 개발할 권리고 중국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의무도 중국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중국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제 어떤 자격에서 어떻게 추궁할 수 있냐, 거기까지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이겠지. 근데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어차피 이것도 국가 책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저 틀을 사용하면 흠에 관련된 논점을 적을 수 있고, 그죠? 이 개발행위가 중국한테 귀속이 될 수 있는지, 중국이 어떤 국제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럼 한국은 어떤 자격에서 어떤 내용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크게 보면 이제 의무는 중국 쪽이고 권리는 한국 쪽이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중국이 개발할 권리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13번 문제도 이 틀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이 뭐를 요청할 건지에 따라서 꼭 외교보호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교보호를 이용하면 여기서는 이제 트레일 스멜터 케이스처럼 그건 이제 정말 굉장히 컨빈싱하고, 그죠? 확실한 증거를 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 테니까.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틀을,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조약을 보면서, 조문을 보면서 더 보겠지만, 91페이지에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여러분이 당연히 A국의 민간재련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인접국인 B국의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B국은 A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A국이 흠이에요. 그러니까 저 행위가, A국 민간재련소 행위가 A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A국은 도대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1차 규칙의 노업룰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 틀에서 흠에 대한 논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B국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B국은 어떤 자격에서 하는 건지, 그게 이제 42조 아니면 48조일 거란 말이죠. 그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뭐고, 그죠? 그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요 뒤에 who, what, how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질문 30점인데 질문이 두 개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who의 문제고, B국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제법상 그 근거는 무엇인가는 who와 what과 how로 연결된 문제라겠죠. 그래서 간접 침해될 때 청구할 수 있다면 근거는 얘일 거예요. 그죠? 44조. 또 그 이행입법의 외교부 초안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겠죠. 청구국적 국가만 간접 침해를 청구할 수 있죠. 간접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틀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의 답을 생각해내셔야 된다고.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푸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문제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문제가 파놓은 함정에 다 빠지게 된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입관을 갖지 말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떤 맥락에서, 그지? 예,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큰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어드리는 틀이 총 30개인 거야. 일반국제법 문제는 1장인지 2장인지 3장인지 4장인지, 아니 교수님 책대로 공부했으니까 이건 14장 문제다, 이건 15장 문제다, 시험장에서 이건 18장 문제다, 난민, 아니면 요거는 연공법 뭐 22장 문제다. 그럼 연공주권 아니면 연공 항공 테러에 대한, 그죠? 제한,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우주법이다 그러면 외교권의 법적 지위 아니면 우주 책임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놓고 시험장에서 판단하면 내 쪽으로 끌고 와야 돼.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 이순환 귀환 첫 번째 시간부터 한 세 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4번 정도 되겠죠. 3부의 기본 포맷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이게 3부의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포맷이에요. 그죠? 특히 여기서는 요 국가기속과 국제의무 위반에서 요 국제의무 위반이, 요게 이제 2차 규칙의 차원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의무 위반은 1차 규칙 차원으로서 얘는 뭐 10점에서 20점까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지금 문제 2번 다 봤는데 2번 다 노업률이었잖아요. 그죠? 저렇게 이제 인권법 아니면 뭐 외국인 보호 투자 의무 아니면 노업률이고, 저건 얼마든지 바뀔 겁니다. 근데 이틀은 3부에서 다 쓸 수 있는 3부의 문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3부의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논스타에서 이기기도 했고, 그죠?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네. 자, 그러니까 16장은 안 그래도 트럼프 때문에 중요했는데 우리가 논스타에서 이겼으니, 그죠? 안 중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단 121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의 대우잖아요. 요 문제 중에서도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이 일단 빨리 단서를 찾아야 돼. 그죠? 뭘 적는지를 알면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뭘 적어야, 이걸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예비 1순환, 2순환을 들으시는 분 제일 힘든 게 그거야. 그래도 뭐 예비순환이든 3순환이든 뭐 2순환이든 1년 돌려보고 나서 두 번째가 되면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도대체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뭘 어디서 어디까지 적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3부 문제라고 판단하면 제가 여러분 손에 쥐어드린 칼이 이거다. whom, who, what, how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틀로 한번 보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채워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 문제의 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건 2순환이 끝이에요. 이제 1차 잘 보시고 3순환에 1차 붙어서 오시면 그때는 체계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정말 시험장에 쓸 내용 익히셔야지. 그때는 그냥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도 조문 외우고 주머니에 손 꽂고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중얼중얼 해야 돼. 적어도 그런 순간은 지나가야 합격합니다. 아직은 이게 그래 되는 게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잘 하셔야 된다고. 근데 잘 하시는 방법은 공부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책상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저는 조문하고 판례하고 뭐하고 다 안 펴놓으면 아이패드라도 켜서 그죠? ICA 홈페이지랑 다 안 켜놓으면 일단 경제법 공부는 안 돼. WTO 홈페이지 나와야 되고 WTO 조문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공부가 된다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으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SG 볼 때 저는 AD하고 ASC는 같이 안 보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 어떤 한 조문을 보면 지금도 보면 ICC 보면 2부에 면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연계되는 거라고. 근데 처음부터 아니 앞에서 보다 뒤에 가서 보지. 뒤에 가서 보면 아니 앞에서 봤지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어차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절대 답안지에서 연계해서 쓸 수가 없다고요. 앞에서 모르는 것 같아도 이게 뒤에 거랑 이게 왜 두 개가 연계되는 거지? 계속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왜 제가 갑자기 ICC 얘기를 하다가 면제 얘기를 하지? 인적 면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걸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해가 쉽게 되겠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1년, 2년 공부하면 결론, 그죠? 도달해 있는 지점은 아주 다르다. 그죠? 이 수동적인 사람과 공부를 약간 능동적으로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뭘 물어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물어본 게 뭔지도 모르고 이 시험을 그죠?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여러분 젊은 제일 좋은 시간, 이쁜 시간 제일 다 여기다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서 뭘 했어 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데 그죠? 이것도 여러분한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떤 사안들을 국제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야, 그것도 만약에 그게 돈 주고 뭐 과외에서 배운다 그러면 그냥 생길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제가 요가를 하나 하거나 뭐 검도를 하나 해도 진짜 얼마나 열심히 많이 배웁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교관한테 어떤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정말 필수적인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갖춰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외교관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국제법적으로 어떤 사안도 분석할 수 없고, 그죠? 파키스탄에서 무력사용 이번에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현안 브리핑 보세요. 교수님들이 그런 거 법적으로 분석한다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뭐 파묘 수출한다. 그러면 그게 다 TBT로 보이는 거야. 분석이 되는 거고. 트럼프가 저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삥 뜯는 것도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게 트럼프가 미국의 SG 조치를 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SG협정 8조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가트 28조로 양호표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법적으로 그게 분석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자, 그러니까 요 틀은 3부의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인 거죠. 자, 보세요. 123페이지의 7번 문제.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제가 국가책임의 모든 기준은 어차피 3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행위자예요. 위법 행위를 한 훔을 찾아야 된다니까. 거기서부터 국가책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책임의 시작이자 끝이잖아. 인터내셔널 롱플 액트가. 여기도 보니까 그게 C국이잖아. 근데 C국에 반란군이 했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구조의 논점이 있겠네. 반란군은 8조에서 지시 통제를 받지는 않을 거고, 그럼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건 반드시 구조의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공권력을 행사했으면 구조고, 그게 아니라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10조 1항이나 10조 2항으로 가서, 그죠? 예, 소급표가 되겠지만, 이거는 구조에서 만약에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10조 3항으로 가서 그건 승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10조 1항과 2항은 소급의 문제지만 10조 3항은 승계의 문제잖아요. 정부가 됐을 때는 그냥 국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전 정부의 책임을 승계해야 되겠지만 10조 2항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국가가 살아있으니까 10조 2항의 사항에서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을. 당연히 전 정부가 아직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귀속의 논점은 구조하고 10조 3항 논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국제의무 위반은 수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보상 요건일 거 아닙니까? 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우리가 뭐 64년 유엔 총회결의는 어땠는데 74년 유엔 총회결의죠. 국민 권리 의무 헌장. 자, 이런 것들에 의하면 뭐 완전한 보상을 해야 되냐, 충분한 보상, 헐곤식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적절한 보상, 저스트한 보상만 해도 되냐, 그게 수용의 요건 아닙니까? 국제의무 위반일 거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C국에 별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서 국가 책임이 성립하면 이제 후의 문제예요. 후는 A국하고 B국이 등장하잖아요. 둘 다 42조 A의 의미에서의 피해국들입니다. 왜냐면 위반된 의무가 수용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대세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단 의무는 아니에요. 수용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개별 의무잖아요. 그죠? 한국이 일본의 재산을 수용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한국이 미국의 재산을, 그죠? 보상 없이 수용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국제 공동체에 대해서 지는 의무가 아니라고. 그죠? 그게 다자조약에 담길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지만 개별 의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의무가 개별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42조 A의 피해국들이에요. 이들은. 아니, 주주의 침해란 관점에서 보면, 그죠? 당연히, A국이 42조 A의 피해국이고, 회사의 피해란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B국이 40조 A의 피해국이죠. 그런데 회사의 침해에 대해서만큼은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42조 국가인 A인 국가인 A국과 B국 중에서도 B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는? 만약에 이걸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추궁한다면. 그죠? 그땐 청구 국적국이 B국이라니까. 회사의 침해에 대한 건. 물론 11조 A와 B의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회사의 법인격이 사라진 경우가 되기 때문에 11조 A와 B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주의 국적국이 회사의 침해에 대해서 외교 보호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유일하게 11조 A, B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문제도 이 틀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목차를 쓰면 40점인데 엄청 편하다고. 분량 조절도 되고, 나는 저 논점은 건들 거고, 건들지 않는 논점은 묶어서 나는 알고는 있으나 네가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언급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서론이나 이런 데 써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틀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이 틀 안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침해를 당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3부니까 교수님이 국가 책임과 개인의 지위라고 목차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요 126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보시면 요 4번 문제도 일단 훔을 찾아야지. 누가 위법행위를 했냐라는 거야. 보니까 이건 한국이 했네. 근데 한 건 Y에서 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귀속론 좀 있겠네. 그죠? 부작위 귀속론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작위가 귀속이 되면 한국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사전, 사후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귀속된 행위가 있고, 그러면 국제의무 위반은 뭐냐라는 거지. 이 내용으로 보니까 IC, CPR 위반 가능성도 있고요. 뭐 폭행하고 때렸잖아요. 돈 안 준 거는 IC, ESCR 사회권, 그죠? 위반 가능성도 있네요. 아무튼 국제의무는 과거에는 이게 외국인 보호무였는데 사법체계로서, 지금은 이제 공법체계로서 인권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얘기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상당한 주의 의무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1차 의무 검토하시고 나면 별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겠죠. 여러분이 이걸 인권법으로 끌고 왔다 그러면 26조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 강행규범 위반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후 A국 42조 B의 1호, 그 다음에 위반된 의무가 인권 의무면 대세적 의무잖아요. 그죠?
관습이라 그러면 그냥 대서제고뭐고, 뭐 조약이라 하면 그죠? 당사자 간 대서제고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국 말고 다른 국가들도 그죠? 전부 다 추궁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추궁. 이거는 아무것도 상관없다고요. 지금 피해국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만약에 특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면, 컴펜세이션을 요구할 거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두 가지의 규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청구 국적국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가해국의 현지 구제 수단을 소진시킨 경우에만 합니다. 요건 이제 외교보호법의 법적 성질 얘기가 나오겠네. 아니 도대체 국가의 권리인데 왜 가해자가 현지 구제수단을 소진시켜야만 국가의 권리가 그죠? 행사가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요게 이제 DADP 1조, 2조, 19조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외교보호 목적상 국가의 권리라고 했지만 국가는 실제 바렌스 파트리에 후견인의 지위에 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권리는 개인의 권리가 맞아요. 픽션이잖아. 근데 그 픽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19조에서 결국 개인의 권리로 가야 된다라고 슈드긴 하지만 그냥 관행에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교수님이 3부를 우리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라고 묶어놓은 건 3부 전체의 가장 중요한 틀이 이 틀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3부가 14장에서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배우게 되잖아요.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제위법행위를 한 국가한테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조잖아요, 3부가. 근데 이 3부를 지배하는 요 국제의무 위반이, 이 국제의무가 제일 중요한 게 과거에는 외국인 보호 의무라는 사법체계였는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공법체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제 14장 다음에 16장이 있고 17장이 있는 거죠. 그죠? 16장은 외국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죠. 수용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사법체계를 공부하시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시드, ISDS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공법체계는 인권법이죠. 요건 17장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는 외교보호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개인 통보제도까지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틀에서 16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다. 이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 침해인데,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요게 사법체계로서의 외국인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그러면 요거는 침해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인간보호 의무. 이건 국제인권법이죠. 요거는 이제 국제투자법인 거고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죠. 요걸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외국인 보호 의무,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외국인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뭐냐라는 거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외교보호고, 직접 침해는 할 수 없고, 직접 청구는 할 수 없고, 자기 국적부를 통해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우산조항하고 ISDS 절차가 만나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 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양형계약 위반으로. 두 개가 이제 주요 내용이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건 인간보호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때는 똑같습니다. 외교보호가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게 CCPR, CESCR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통보제도죠. 급이 맞진 않아요. 여기가 ISDS면 여기는 강제관할을 가진 인권법원에 대한 제소여야죠. 그죠? 인권법원하고 이시드가 주로 맞잖아요. 급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주로 영미법계 계열에서는 요걸 이시드를 이용하는 거고,
유럽 계통에서는 상설 항소재판소죠. ICS를 운영합니다. 반면에 이 개인통보제도는 CCPR뿐만 아니라 이제 2008년 이후로 선택의 정서가 선택됐으니까 CASCR도 가능해진 거죠. 크게 보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3부의 전체 문제는 결국 whom, who, what, how의 포맷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6페이지의 4번 문제도 결국 한국의 부자기기속과 그 다음에 국제의무 위반, 위법성 조각서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국이 어떤 자격에서 42조 B의 1호의 국가의 자격에서 어떤 내용을 추궁하냐에 따라서, 그죠? 간접 청구일 때는 이 내용까지도 적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뭐 유예과에서 끝날 때는 유예과에서 끝나고, 추가적으로 국제법 이론을 넘어서서 국제인권규약 한국의 ICCPR에 가입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넘어서 이제 이 얘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16장이라면 이 얘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요것들을 한번 챙겨놔야 되겠죠. 올해 이쪽이 좀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장 간데 이것만 물어보진 않아요. 이것까지 같이 물어보겠지. 그죠? 논스타 사례를 사례로 만들면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을 펴보시면 일단 1장이죠. 1조입니다.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 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 책임을 발생시키죠. 자, 요거는 뭐 적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교과서 한번 보세요. 748페이지에 1조는 첫 번째 문단 끝에 입증 책임 적는 겁니다. 1조는 두 가지의 추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추정이고요. 제2 추정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국가 책임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1조는 두 개의 추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가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해국이 일단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국가 책임의 성립은. 그런데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러면 별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는 걸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 추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가해국이 입증하게 돼 있죠. 이 두 개의 추정입니다. 첫 번째 추정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위법 행위가 만약에 저질러졌다면 국가 책임은 성립한다. 별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조입니다. 2조는 국가의 국제 위법 행위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했으니까 이 국가 책임이 성립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이 위법 행위가 언제 존재하게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국가 책임은 제1부가 있고요. 일조는 제가 입증 책임 적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제2조요. 2조는 국제 위법 행위의 요건입니다. A를 보니까 주관적 요건, 귀속이네요. B를 보니까 객관적 요건인데 그 국가의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 위반이죠. 주로 이건 1차 규칙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749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주관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객관적 요소,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두 줄 내려와서 심리적 요소까지 인정되겠는가의 문제죠. 근데 요거는 2조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거는 자기 부자기, 부자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A에서는 주관적 요건만, B에서는 객관적 요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C가 없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심리적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2차 규칙 차원에서는 심리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고의나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건은 요구하지 않느냐? 자, 옆에다가 774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시고 774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774페이지.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소 이외에 국가기관의 고의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건도 필요하냐. 가장 날카로운 색깔펜으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므로. 1조에서 봤죠? 첫 번째 추정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 시절부터 국가는 절대 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배상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는 정책적 고려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77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자, ILC는 적어도 기존 관습법의 입장은 분명치가 않았는데 ILC도 이 같은 입장에서 2차 규칙의 차원에서는 심리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요거는 1차 의무의 구성 요소로서 요 심리적 요건은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요건이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체크해 놓겠습니다. 2차 규칙에서는 요구하지 않지만 1차 의무 차원에서는 심리적 요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그게 맨 아랫줄에 있는 특정 1차 의무에 이미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색깔펜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첫 번째가 크로프 채널 케이스고 두 번째가 776페이지에 바로 16, 17, 18조입니다. 그래서 이 16, 17, 18조는 2차 규칙이면서 동시에 1차 규칙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공범의 위법성은 정범의 위법성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6, 17, 18조는 정범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진수한테 칼을 선물한다고, 그죠? 범죄가 되진 않아요. 좋은 칼을 선물할 수 있죠. 근데 진수가 이제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칼을 선물한다. 그럼 나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행위 자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서 정범의 위법성에 공범의 위법성은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칼을 사줬는데 그걸로 강도죄를 저지르면 저도 강도죄의 공범이 되는 거고, 제가 칼을 사줬는데 그 칼로 절도죄를 저지르면 저는 절도죄의 공범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의무에 이미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고 본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죠. 3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조는 VCLT 27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달스죠. 달스. 얘는 32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3조는 이렇게 VCLT 27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달스 32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조문입니다. 결국 요거는 뭐 적는 거냐? 요 조문들은, 이 세 개의 조문은 결국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적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했죠? 6가지 면에서 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무시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 한번 보시면 국제법이 이제 국내법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와 국내법이 국제법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인데, 옆에다가 271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자,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271페이지 보시면 우선 국제법은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안에다 동그라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죠. 이 6가지 측면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72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그러나죠. 근데 국제법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에서 무시를 하죠. 그게 결국 얘는
국제법의 눈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특히 국제법을 위반해 놓고 국내법의 존재, 부존재로 항변할 수 없어요. 국제법 위반을 국내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 국내법은 어미어 팩트입니다. 규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요걸 적어 주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조죠. 여기서부터 이제 2장입니다. 요게 총칙이었죠. 1조, 2조, 3조가 총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1부의 제1장이었고, 제1부의 제2장입니다. 그럼 이제 요 2조 A에서 주관적 요소죠. 네, 귀속성 판단입니다. 요 이제 귀속성 판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자, 두 가지 계열이 있다고 했죠. 정말로 법적으로 국가기관의 행위라서 귀속되는 경우, 아니면 사실적으로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4조, 5조, 6조, 7조입니다. 그리고 요게 8조, 9조, 10조, 11조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88페이지에. (88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훔을 찾아보시죠. 지용아, 훔 누구야? 훔 누구? 삐구. 그죠? 아무나 대답해도 돼. 물어본 건 지용이한테 물어봤어. 진수가 대답해주면 고맙지. 자, 삐국이잖아요. 삐국. 그러면 실제 하는 거는 삐국 전투기 조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 아닙니까? 전투기 조종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4조라고 생각하겠지만 항상 7조의 논점이 있다니까. 월권일 거 아니에요. 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월권이니까. 4조하고 7조의 논점이 있는 거라니까. 그죠? 여기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8조부터 11조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30번 문제죠. 97페이지에. 요건 제가 이제 16장 문제기도 한데, 요 30번 문제를 보시면, 그럼 요것도 일단 8조부터 따져봐야 된다니까? 반란단체가 한 행위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훔이 C국이니까 우리 국가책임 문제는 결국 C국의 인터내셔널 롱폴 액트부터 출발할 거라고. 근데 요게 실제로 한 거는 C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반란단체가 한 행위잖아. 이 반란단체가 한 행위를 C국의 인터내셔널 롱폴 액트로 귀속시킬 수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국제위법 행위로. 그죠? 그러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먼저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라니까. 여러분 10조로 바로 가니까 실수를 하는 거라니까. 8조를 먼저 보고 얘가 진시통제를 받을 일은 절대 없잖아요. 반란단체니까. 하지만 구조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될 수는 있어요? 이 반란 지역은 당연히 뭐니까? 공권력이 구조에서 말하는 디폴트하고 앱선스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만약에 반란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해. 대표적인 게 셀프 디펜스. 공권력 행사잖아요. 제주도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제주도에 러시아 전투기가 날라들어와요. 누가 셀프 디펜스 해야 되냐고. 제주도 반란단체가 해야죠. 국가가 거기 지금 실효적 지배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구조가 먼저 나오는 거고, 구조에서 귀속이 되면
그러면 10조 사망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건 C국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귀속되고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9조까지 아니면 그때 10조 1항하고 2항을 봐야 된다고. 반란단체가 한 행위이긴 한데 그게 만약에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공권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나중에라도 소급시켜서라도 귀속시키겠다는 게 10조 1항과 2항이에요. 그 행위만큼은 소급해서 귀속시킵니다. 신국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과거에 지가 반란단체 시절에 했던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니까 그건 소급 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항과 2항이. 사망은 아니에요. 사망은 구조의 책임이 10조 1항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국가한테 남아있고, 그러니까 신기하지. 과거에 지가 반란단체에 저질러서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지가 국가가 됐으니까 그 책임을 승계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테헤란 케이스에서 한꺼번에 만든 조문이라서 여러분이 11조도 그냥 11조부터 적을 수가 없고 8조, 9조, 10조를 거쳐서 11조로 오는 거라니까. 그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 4조, 5조, 6조를 거쳐서 7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니까. 권한이 있는데 그게 월권이 가능하지.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월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권한이 있는데 월권을 한 거예요. 원래 권한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8조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시 통제를 위반할 수는 있지. 그럼 지시를 통제한 놈의 부작위를 귀속시켜야지. 무슨 지시 통제 위반이 월권행위가 되냐고. 지시 통제하면 그게 걔가 월권할 거, 아니 지시 통제 위반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지. 공무원이 사인한테 일 시키면서, 그죠? 걔가 자기 지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 부작위에 대한 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국가 책임에 빈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지. 나 답안지에서 4조부터 7조 적을 건지 8조에서 11조 적을 건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귀속의 논점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볼 수 있게 아예 귀속만 나온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21번 문제입니다. 93페이지에. 요거는 여러분이 쭉 보면서 이 문제로 여러분이 4조부터 7조, 8조부터 11조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어떤 식으로 답할 건지를 고민해 보시는 문제라고. 그죠? 이때까지는 써라 그러면 이제 뭘 적어야 되냐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줄여드린다고 했잖아. 이제 이 순환부터는 4조부터 11조라니까 결국 이제 그거를 21번에 어떻게 적을 건지를 고민하시면 고민해 보면 줄었잖아. 바로 거기서부터 고민 시작하시면 되니까. 쉬었다 하죠.